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러브호텔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일본에서 러브호텔의 방을 청소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러브호텔이지 호텔을 가장한 퇴폐업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름 편하면서 시급도 좋았습니다. 방이 24개 정도 있는 4층짜리 러브호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받고 방에 들어간 도우미 여성이 방을 돌연 바꿔달라는 겁니다. 매니저가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귀신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방에는 귀신이 있다. 그러니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뭔 이상한 여자가 와서 헛소리를 짓걸리나 했더니 나중에 매니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쯤에 여자가 그 방에서 자살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 방은 405호.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손님이 거의 없을 때 혼자서 405호를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등골이 오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귀신이 뒤통수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정확하게는 4층을 돌아다니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곤 했죠. 야간에는 집중 청소라고 해서 2개의 방을 2시간 동안 구석구석 치우는데 꼭 4층의 방들을 치우고 돌아오면 가위 눌림이 매우 심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기가 센 터라 금방 가위를 풀고 일어났지만 정말 정신이 또렷하고 사지의 감각이 다 있는데 눈만 살짝 떠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아무래도 자살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코지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호텔 옆이 공원이라 길고양이들도 많았는데 이것들이 가끔 호텔에 침입해서 비상구를 통해 2층이나 3층으로 침입해서 활개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2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4층은 올라오지 않더군요. 그냥 층수가 높아서 안 올라온 건지 비상계단 때문에 올라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는 것 때문에 안 올라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둔 후로는 가위 눌림도 없고 평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적장애 커플 사건. 2019년 1월 1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A양과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B씨는 A양의 아버지 C씨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A양의 집을 찾았지만 A양의 아버지는 B씨가 장애인이라며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자 A양과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공모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양의 아버지 C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20일 저녁 7시 50분경 경남 창녕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 C씨의 지인인 김씨였는데 자신과 여행을 가기 위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사건으로 가볍게 생각하고는 C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C씨는 연락이 되지를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딸도 늦은 시각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C씨의 집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의 눈에 띄인 것은 방바닥에 낭자한 혈흔과 피가 잔뜩 묻어있는 마대자루였습니다. 그 속에는 신고자 김씨가 찾아달라고 하던 C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A양은 경찰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범행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A양이 보이고 간단한 조사에서 A양이 말한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자 경찰은 A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범행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혈흔이 묻어있는 옷들이 세탁기에서 발견되는데 발견된 증거물에 묻은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혈흔이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또한 피해자를 찌른 흉기와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A양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 경찰은 다음 날인 21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양이 입고 있던 외투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수사관은 A양이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거라 직감하고
외투에 묻은 혈흔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A양이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의 A양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고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긴급 체포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A양과 B씨는 2018년 12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 중이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발전하게 되면서 A양은 아버지 C씨에게 B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B씨가 자신의 딸과 같은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C씨는 둘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A양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폭언 등의 인간적인 모욕감을 A양의 아버지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는 A양의 아버지만 없다면 자신들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범행을 모의하면서 살해에 쓰일 흉기를 같이 구매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19일 밤 A양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날 둘은 미리 도어락을 잠그지 말라는 약속을 한 뒤 A양은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자친구 B씨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집으로 들어온 B씨는 범행 동안 A양을 화장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잠자고 있는 A양의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A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곤 A양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마대에 시신을 담아 놓고는 둘은 평소대로 PC방과 식당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남자친구 B씨는 범행 당시 피 묻은 옷을 모두 갈아입기도 했고 A양에게 자신을 믿고 행적과 진술을 허위로 말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양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외투를 갈아입지 않아 경찰의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A양의 어머니는 2018년에 사망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자신이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해결해왔는데 월급을 전부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렸고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미웠다고도 했으며 엄마 아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사망한 아버지 C씨가 술을 좋아했지만 주변에 무리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딸 A양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A양과 B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변호인 측에서는 둘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는 A양의 심신미약만 인정되어 A양과 B씨에게 각각 15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집니다. A양과 B씨의 변호 측에서는 당시 심신미약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법원 측의 형량은 과하다며 즉시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죄의 무게를 볼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둘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유행했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마침내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 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를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화가를 성폭행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제 사형이야. 네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부터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군인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군인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의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봤던 것입니다. 반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의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병사. 국경에 도착한 병사는 주변의 익숙한 풍경과 마주치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눈앞에 이어진 길을 따라 반나절이면 꿈에 그리던 가족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족의 얼굴을 도저히 볼 낯이 없었던 병사는 다른 곳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3년은 끔찍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은 잘려나간 손목에 몰려든 구더기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고 말에 밟혀서 턱이 으스러진 농부의 아들은 쪼그라든 턱 아래로 침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이 틀 때면 시체로 가득한 벌판에 핏빛 안개가 피고 지었고 피를 마시고 자란 잡초는 꽃이 만발하여 이 땅의 서린 비극을 노래했습니다. 병사는 모든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킨 왕과 귀족들, 영웅적인 모험담을 노래하는 음유 시인과 가족의 만류에도 나이를 속이고 군에 입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죠. 생각에 골몰하며 정처 없이 걷던 병사는 잿빛 구름 가득한 하늘 아래 모래바람이 부는 음울하고 황량한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에 밀려 모래 위를 뒹구는 죽은 물고기를 두고 까마귀와 갈매기 떼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병사는 이내 실증이나 모래 언덕의 등을 이고 다시 생각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전쟁의 어두운 기억에 벌떡 일어나 흐느끼다 다시 눕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기 적군의 마지막 교세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요새 안으로 침입에 성공한 군대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무자비하게 토해냈고 요새에는 적군의 병사들만 있던 것이 아니었거늘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던 병사는 대피소에 숨어있던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병사가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 병사의 등을 주민 사이로 떠밀었고 대피소의 주민 중에는 병사의 어린 동생 또래의 아이도 있었건만 병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죄의식에 몸부림치던 그때 병사는 해안가에 떠밀려온 나룻배를 보았습니다. 두 명이 타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나룻배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포개어 누워 있었고 설마 하는 생각에 나룻배로 달려간 병사는 검게 말라 비틀어진 시체들과 마주쳤습니다. 난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바다 위에서 떠돌았는지 검게 탄 피부는 쩍쩍 갈라져 그 사이로 누렇게 변한 지방이 부풀어 올랐고 움푹 들어간 눈구멍에는 썩은 물이 차오르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순간 쌓인 시체 밑에서 튀어나와 병사의 허벅지를 움켜쥐는 가느다란 손에 놀랐던 병사는 서둘러 손의 주인을 배 밖으로 끌어냈고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여인이 모래 위에 엎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병사는
여인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생각에 여인을 등에 업고 인근의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여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무언가가 짤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졌고 그것을 본 병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화였습니다. 두 손에 다 담고도 넘칠 양의 금화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해안가 근처의 작은 마을 주민은 파도에 떠밀려온 나룻배 안의 시체들과 근처 모래 위에 엎어져 죽은 여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나룻배 안의 난민들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도중 사망한 것이 틀림없었지만 여인만은 누군가가 살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마을의 주민은 시체를 옮겨 모래 언덕 위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해 타락한 이웃 국가의 왕과 귀족들에게 고통받는 이웃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고 전쟁에 참전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웃 백성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은 금은보화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병사의 영웅적인 모험담이 음유 시인에 의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공동묘지. 8월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밤에 너무 더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잠을 자면서 나는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풍경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공동묘지가 있다.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묘지다. 그 묘지 근처에는 은행이나 슈퍼마켓이 있는 데다 지역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곳이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이었다. 무덤 앞의 묘비에는 여기저기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꿈속에 나는 어째서인지 무덤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묘비를 발로 차거나 무덤 위에 올라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던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떤 목소리가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게다가 점점 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서 크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그것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여기저기 뻗친 노파의 목이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색은 회색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목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나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노파가 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땀에 흠뻑 젖어서 깨어났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저 조금 무서운 악몽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얼마 뒤에 찾아왔다. 추석이 가까울 무렵에 그 묘지 주변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다. 나도 가족과 함께 한밤중에 축제에 나갔다. 축제는 즐거웠지만 그만큼 피곤해졌기에 나는 축제회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꿈이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묘지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때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빠서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머지 축제회장 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머릿속이 아니라 귓가에 노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서 축제회장까지 도망쳤다. 설마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시간이 꽤 흐른 뒤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공동묘지 근처에는 가지 않고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제삿날. 당시 고3이었던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집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유난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갔었고 공부를 일찍 끝내고 봉고차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다니던 독서실은 봉고차를 운행했는데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부가 잘 되어 정해놓은 분량을 일찍 마쳤죠. 그래서 봉고차에서 자리를 잡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봉고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봉고차 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똑똑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음악 들으면서 눈이라고 감고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할머니가 계속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1동 807호. 봉고차가 세워진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동이 1동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려다줘. 갑자기 손목을 잡혀서 깜짝 놀랐거니와 인신매매가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무시하는 게 더 껄끄러웠던 마음이 컸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출발까지 시간은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머니. 좋은 일 하는 셈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제 손목을 꼭 잡으시더군요. 발소리 내지마. 속으로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8층까지 일단 올라왔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807호를 봤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807호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냥 가. 어서. 발소리 내지 말고. 할머니의 말이 이상했지만 출발 시간도 다가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대로 가셨는지 걱정되어서 바로 뒤돌아보았는데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07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발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서둘러 봉고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 늦은 시간에 먼 데서 할머니가 오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모여있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래도 전 제삿날에 할머니의 영혼을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낯이 익은 방.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영화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 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주말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 게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환한 얼굴로 말한다. 저기요.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을 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공포영화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서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서 감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사례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깐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에는 제작사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줬던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 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낯이 익었는지. 8번째 이야기, 민박집 괴담.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 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깃 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저 손님 너무 무서워요. 손님에게 실례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재웠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 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등 뒤에 엎혀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9번째 이야기, 밤길.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한 남자는 결혼식이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지인과 친척 모두 가정을 꾸리는데 성공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홀로 남아 의도치 않게 순결을 지켰고 자신의 반쪽을 찾는 일만큼이나 집으로 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두운 숲을 통과하던 남자는 초겨울 가지만 무성한 벌거숭이 나무들을 보며 쓸쓸한 기분을 떨치기 힘들었지만 어두운 하늘에 외로이 떠있는 달이 벗이 되어 남자의 고독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앞서 가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남자. 새하얀 옷을 입고 어두운 숲을 거니는 여인은 마치 일렁이는 수면 위에 비추는 달 같았고 여인의 신비로운 모습에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던 남자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헛기침을 두어 번 내며 여인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않은 채 50보되는 거리에서 남자를 앞서갔고 남자는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뒤에서 한참을 걷던 남자는 이 불편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여인을 보며 남자는 망상에 빠져들었고 망상 속 남자는 여인과 가정을 꾸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달의 여신이시여. 이러시면 제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달의 여신이 남자의 소망을 들은 것일까? 앞서가던 여인이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여인과의 거리가 좁혀지며 남자는 터질 듯 쿵쾅대는 심장을 재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길고 길었던 고독과 작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여인과의 거리를 좁힌 남자는 고심 끝에 생각해낸 말을 입 밖으로 던졌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밤하늘의 정막 속에서 남자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어둠 속에서 줄곧 보았던 것은 가지에 걸린 식탁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홀리긴 홀렸나 보다. 바보가 된 듯한 기분에 남자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행복을 꿈꾸고 자신에게 설렘의 순간을 마련해준 달의 여신에게 남자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감사의 답이라도 하듯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님이 모습을 드러냈고 남자는 지나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편히 잠들고 있을 세상 모두가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화가. 화가의 그림을 본 상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 동이 트기 시작한 부둣가를 배경으로 보는 이를 등지고 선창에 걸터앉은 소녀는 영락없는 상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창에서 잡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상인은 선원들이 이야기하는 외국의 이국적인 풍경과 그들의 모험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언젠가 상인이 되어 바다를 누비는 걸 꿈꿨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 소녀는 상인이 되어 큰 부를 쌓았지만 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화가의 그림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상인은 화가에게 그림을 사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상인이 아무리 큰 액수를 부른다 해도 화가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원하는 건 반드시 얻고야마는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가가 도박으로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인은 채권자들로부터 화가의 빚을 사들였고 시도 때도 없이 화가에게 빚을 독촉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인을 견디지 못한 화가는 결국 상인은 원하던 그림을 손에 넣었고 소중히 여기던 그림을 잃게 된 화가는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림을 바라보며 추억과 감상에 여념이 없었기에 행방이 묘연한 화가의 소식 따위는 상인에게 일말의 동요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림을 감상하던 상인은 그림이 전날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 상인은 선창에서 일출을 바라보던 소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림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던 상인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화면을 등지고 선창에 앉아있던 그림 속 소녀는 어느새 고개를 돌려 보는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움직였다는 사실보다도 상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건 상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화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상인을 노려보는 화가의 모습에 납작이 창백하게 질린 상인은 하인을 시켜 그림을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눈에는 그림 속 화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토록 훌륭한 그림을 태워버리기 아까웠던 하인은 상인 몰래 그림을 다른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말없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상인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떠밀려온 상인의 시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 때문에 한참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한편 주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하인은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사라진 걸 발견한 하인. 섬뜩한 기분에 머리털이 곤두선 하인은 그 자리에서 아궁이로 달려가 이글거리는 화염 속으로 그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화가의 그림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